네. 자, 이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게 될까요? 2,800 넘겼는데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힘이 있는 걸지 아니면 이제 또 많이 달려왔으니 쉬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가져가야 할지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럴 때는 함정남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제 옆에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강합니다. 네. 뜨겁네요. 확실히. 예. 계속 뜨거울까요? 그것을 어떻게 맞힐 수 있겠습니까? 예. 다만은 외국인이 매수가 뜨겁습니다. 들어와요. 예. 네. 이제 어제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예. 오랜만에 봤던 1조대 오늘도 이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 제가 예전에 외국인의 매수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선 일주일 동안 예전에는 1조였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한 2조 정도 들어가면 진짜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뭐 이틀 만에 끝날 뻔했어요. 아마트면 그죠? 예. 외국인은 확실하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산의 비중을 넓혀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것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오른다 떨어진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물리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시기와 지금 사서 물리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조금 물릴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용기를 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점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삼성전자만 갈 거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끌고 갈 수 있느냐? 반도체가 갈 때 다른 섹터들이 온전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고 하이닉스는 날랐고 네. 반도체가 함께 가는데 다른 섹터도 멀쩡한 최상의 시나리오가 맞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는 왜 사서 물려야 돼? 네.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때 세 가지 이유를 말씀 세 가지요.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 재정 정책의 양쪽 날개를 이제 날개짓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좀 빚을 더 내더라도 경기 부양을 지금 해야 된다. 지금의 빚은 큰 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빚은 작아질 테니 지금은 좀 돈을 찍어내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방향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관점 속에서 이미 대선 전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도 발빠르게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미국은 올해 한 번 내릴까 말까인데 우리는 한 번이냐 두 번이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금리 인하에 악세를 밟고 있다라는 점과 이제는 어떤 추경 포함한 재정을 통한 국가의 어떤 운영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 속에서 제가 이거를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독일 예를 듭니다. 독일. 네, 많은 분들이 한국 경기를 봐봐 지금 이거 주가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뭐 2.2% 경제 성장률에서 1.6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0.8로 떨어졌죠. 독일은 작년에 0.3, 올해 전망치 0.1이었다가 지금 0이 됐어요. 예.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에 있거든요. 그 이유는 독일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즉 금리를 낮추어가면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이 유동성 장세가 오기 때문입니다. 네. 과거 우리가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이어지는 강세장에서 중국이 돈 찍어내는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 경기 매크로가 부러지잖아요. 뭐 PMI 꺾였다 그러잖아요. 툭 빠졌다? 그럼 증시 급등 나왔었어요. 왜? 돈을 또 찍어내겠구나 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자체를 보면서 어떤 산업인 것보다는 한국 증시가 싸다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에 관점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떠났던 수급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증시가 정말로 글로벌 최악체였던 이유는 경기도 그랬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대국 대비 또 그렇게 나쁜 경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가장 낮은 수준의 주가 지수였던 것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미국으로 100조 넘어갔고 암호화폐로 100조 넘어간 자금이 3년 동안 그 정도 되거든요. 이 자산이 한국 증시에 있었으면 4천 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떠났던 자산들이 돌아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자금이 다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돌아온다라는 관점 속에서 미국 시장이 주는 탄력도보다 한국 시장이 보여지는 위치 에너지도 싸 보이고 탄력도 좋아 보이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암호화폐도 비트코인이 핵심이지 다른 그 다음 코인부터는 조금 변동성이 좀 부침이 있기 때문에 뭐 코인 자금이 돌아온다는 걸 정확한 뭐 데이터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서학개미는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점과 그 외에 집을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에서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새 정부의 부양책입니다. 부양책. 우리는 이전 정부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달라서 뭘 해도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말만 하면 이거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선택과 집중 그리고 거기에 가속도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등신은 이제는 그 어떤 정치적 리스크와 정책에 관련된 늘 퀘스천 마크에 따라서 이게 되긴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는 정황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주가가 더 올라가고 2,900까지 가면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인버스 사고 싶어지거든요. 인버스요?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히려 레버리지가 그러면 좀 더 구미를 당길까요? 근데 뭐 지금 섹터가 워낙 많아서 강해서? 뭐 레버리지도 좋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섹터 순환매로 돌 수 있는 섹터가 워낙 다양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뭐 레버리지 일부 정도는 괜찮겠지만 지금은 섹터 순환매도 아니면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버텨본다면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동성 공급이 지금 이제 외국인이 좀 더 사줄지 연속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지기는 하는데 흐름이 괜찮다고 한다면 확실히 지금은 롱뷰가 맞다라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섹터 단위로 쪼개서 저희 점검 받고 싶은데요. 일단 원전이요. 원전은 늘 좋은 뉴스가 나오면 세론처럼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일부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 두산엘러빌리티는 강해요. 그렇죠. 오늘 IBK HTS 기준으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종목 검색 순위 1위 끝까지 두산엘러빌리티입니다. 기다리고 고 기다렸던 아주 오래전 기다렸던 채권 원전수가 과연 되는 거냐. 이 뉴스가 나온 것 대비해서는 조금 덜 오른 느낌도 있지만 그동안 두산엘러빌리티가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갔죠. 두 번째는 이 뉴스에 세론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원전주들 좋았잖아. 전 이 말은 절대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좋았던 거지.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때문만은 아니라 가스터빈이라는 확실한 이제 실질적으로 가스터빈 기업들이 글로벌 가스터빈 기업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가스터빈과 플러스 알파 SMR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독보적으로 갔다면 오늘은 다릅니다. 지금 체코 원전 수주가 돼가지고 이제 세론 됐네. 그리고 지금 지금 우리 한수원이 다른 거 수주도 지금 입찰도 안 하고 있다라는데 라는 뉴스 속에서 혼돈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럽이 탈원전 다 포기했어요. 지금 두 개인가 나라인가 빼고는 다 포기했거든요. 탈원전을 포기했다. 원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 국가들까지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전에 앞으로 따먹을 과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리스크는 이거죠. EDM이 계속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원전은 아마 자기네들이 할 거예요. 프랑스 거는 자기네들이 해야지. 그 외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공기를 맞추고 가격 효율성에서 못 쫓아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에스팅하우스랑 합의가 됐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정컨대 이것은 핵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독 수주할 때 미국이 딴지를 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웨스팅하우스랑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이 좀 앞에서 이렇게 좀 길을 터주고 수주를 받으면 그것을 우리나라가 가서 다 공사하는 실질적인 과실을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전 기술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드디어 원전에 대한 다른 종목들이 전통 원종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의미 있는 첫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전의 출발은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엘러빌리티 다 올라갔는데 뭔 소리야? 아닙니다.
원전으로만 본다면 원전은 체코뉴스가 체결이 돼야 출발하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 시그널이 떴다라는 것. 이제는 원전주들에 대한 스펙트럼, 종목 스펙트럼을 넓히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전기술이 오늘 대장이었고요. 우진엔텍 G2파워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원전주들은 그 소형주들, 중소형주 단에서 종목들이 이렇게 대장이 바뀌었었어요. 예전에도 한전 KPS, 한전산업이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우진이 갔다가 보성파워텍 갔다가 이게 순서가 바뀌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을 기다려본다라는 매매도 충분히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고 좀 눈에 띄는 게 G2파워예요. 예. 이 회사가 지금 액침 냉각 관련된 시제품 공개한다고 하면서 대주주 지분을 일부 넘겼거든요. 이 대주주 지분 넘긴 거 악재 아닙니다. 오히려 호재로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사간 거예요. 주가가 엄청 올랐을 때 지분을 팔면 악재지. 이 바닥에서는 누가 투자 펀드가 사갔다 거죠? 예. 들어온 거로 봐야 되고요. 지금 뭐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장 진출한다라는 거에서 원전뿐만이 아니라 좀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졌다. 그래서 예. 좀 특이한데 이 치에서 좀 그 사모펀드는 왜 들어왔을까라는 좀 의미도 갖고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안 움직이던 원전주가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첫 깃발을 꽂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부 언급 주시긴 했는데 오늘 원전주 좀 돌려보시면서 기회 잘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대북주도 좀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일신석재인데요. 네. 지금 화해 모드라고 한다면 정말 오랜만에 대북주가 조명받을 수 있는 때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대선이 있었을 예. 땐 대북주들은 꼭 가는 테마였어요. 아, 네, 전통적으로 대선일 예. 때는 민주당 측에서는 늘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대북주는 늘 선거철마다 움직였었는데 이번엔 별로 못 움직였었죠. 조용했죠. 예. 오히려 이제 복합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언제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친구라는데. 그다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된다면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까 하다가 이제 결정이 났으니 이쪽에 우리는 화해 모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글로벌 정황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도 북한과 화해 모드를 갖고 가는 것이 중국과 미국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카드를 갖고 있게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예. 충분히 납득도 되는 이야기잖아요. 북한을 어떤 할 때 우리나라도 숟가락을 얹으려면 약간의 화해 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제스티나가 오늘 상한가를 네. 들어갔죠. 네, 상한가를 들어갔고 이제 일신석재가 좀 탄력적으로 파괴적인 좀 출발하는 그런 시그널이 떴었는데 전통적 대북주라고 한다면 부산산업, 대하태, 특수건설, 뭐 중소형 건설주들과 중소형 철강주들 뭐 해가지고 북한께 일단은 경협을 하려면 길을 뚫어야지. 길을 뚫으려면 도로도 뚫어야 되고 철길을 뚫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강간까지 있는데 아직은 강간은 아니더라도 이제 해가지고 부산산업이라든가 아이스틸. 근데 중소형 건설주들이 지금 테마가 굉장히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뭐 행정도시 이전, 그다음에 일부는 공항, 신공항, 또 일부는 재건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대북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구나. 나는 대북의 색깔을 가질 거야. 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뭐 방금 나왔었던 종목들을 조금 정리해 주면서 대북 중소형 건설주들에서 북한이면 건설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건설주가 좀 구분지어 있기 때문에 오늘 출발한 종목들이 북한 남북 경협과 관련된 건설주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벨링이 좀 필요하네요. 일단 오늘 깃발을 꽂은 쪽이 대북적 성격을 갖고 움직였다라는 성격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분류 작업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신석재 봤고요. 이어서 여러분 이 종목이 오늘 정말 롱타임 노시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가온칩스인데요. 이제 확실히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눈길을 둘 때가 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되겠어? 안 되겠지. 지금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도대체 엔비디아 퀄텀가 언제 되는 거야.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론을 기대하면서 매수해 볼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은 반도체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네. 어제 아침에도 반도체 관련된 토크 주제를 뽑을까 하다가 그냥
당선인 이재명 당선인과 관련된 종목들을 쭉 어제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가 지금 메모리 가격이 2달 연속 20% 넘게 올라간 적, 22% 27% 올라간 거는 굉장히 유례적인 일이거든요. 그 안에는 틀림없이 미리 선취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반도체 안 건드리니까 이럴 때 미리 사두자라는 수단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전통 저가 메모리가 지금 고부가 가치 메모리로 바뀌고 있어서 예, 예. 지금 메모리 생산 공장을 DDR4에서 5로 바뀌는 것과 HBM으로 바뀔 때 이 직전에 있었던 제품이 바뀐 이제 덜 생산하는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가격 인상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랑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생산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쪽 부분은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글로벌 ASIC 반도체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ASIC 반도체라는 게 주문형 반도체거든요. 디자인 하우스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쨌든 이쪽 산업이 굉장히 집중되고 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 뉴스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되면 살래라고 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시장 분위기로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앞단에 두고 있는 것은 네. 유리기판과 디자인 하우스도 눈여겨보실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듣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내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